옛날 아주 먼 옛날의 강원도 깊은 상월이 어느 작은 마을에 눈이 펑펑 쏟아지는 겨울밤이 찾아왔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이고 매서운 바람이 나뭇가지를 세차게 흔들어대는 소리가 마치 배고픈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오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따뜻한 아랫목을 찾아 방문을 굳게 걸어 잠갔고 길 위에는 오가는 사람의 발자국 하나 남지 않아 적막만이 가득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쉴 새 없이 눈송이가 쏟아져 내려 초가지붕 위에 두껍게 쌓였고 처마 끝에는 수정처럼 투명하고 날카로운 고드름이 길게 매달려 겨울의 혹독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마을 어귀의 작은 오두막집에서는 희미한 호롱불빛이 새어나오며 누군가 아직 잠들지 못하고 깨어있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이 오두막에는 마음씨 굽고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달래라는 이름의 소녀가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떡을 쪄서 장터에 내다 파는 것으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달래는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녀가 만든 떡은 쫄깃하고 맛이 좋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가난은 그림자처럼 그들을 따라다녔고 어머니의 병환은 차도가 없이 날로 깊어만 가서 달래의 어깨는 언제나 무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도 달래는 어머니의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떡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눈보라를 뚫으며 읍내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는 설대목을 앞두고 있어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었지만 날씨가 워낙 춥고 눈발이 거세지는 바람에 사람들은 서둘러 물건을 사고 집으로 돌아가느라 분주했습니다. 달래는 시장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떡을 사라고 외쳤지만 꽁꽁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처럼 떡은 쉽게 팔리지 않았습니다.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어 손발이 시려왔지만 달래는 집에 홀로 계실 어머니를 생각하며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상인들은 하나 둘 짐을 챙겨 떠나기 시작했고 달래의 광주리에는 여전히 떡이 반이나 남아있어 그녀의 마음을 애태우게 했습니다. 달래는 남은 떡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남은 떡을 팔기 위해 시장통을 부지런히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늦게까지 장을 보던 아주머니 몇 분이 달래의 딱한 사정을 알고 남은 떡을 모두 사주신 덕분에 빈 광주리를 들고 집으로 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재상에 들러 어머니가 드실 약 한 첩을 지어 품에 소중히 아는 달래의 발걸음은 춥고 배고픈 것도 잊을 만큼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으며 이미 날은 완전히 저물어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오직 눈에 반사된 희미한 달빛만이 길을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마을로 가는 고개길은 평소에도 험하기로 유명했는데 눈까지 쌓여 있어 발을 잘못 디디면 미끄러지기 십상이라 달래는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산짐승이라도 튀어나올까봐 겁이 났지만 달래는 품속에 있는 따뜻한 약봉지를 만지작거리며 무서움을 달래꾸어서 가서 어머니께 약을 다려드릴 생각에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고개 중턱에 이르렀을 때 매서운 바람이 휘몰아치며 눈보라가 달래의 앞을 가로막았고 잠시 멈춰서 옷깃을 여미던 달래의 눈에 길가 덤불 속에 쓰러져 있는 검은 물체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산짐승이 죽어있는 줄 알고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쳤지만 자세히 보니 그것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달래는 두려운 마음이 앞섰지만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그 검은 물체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한 남자가 낡은 거적을 덮은 채 눈밭에 쓰러져 있었는데 그의 옷은 곳곳이 찢어지고 피로 얼룩져 있어 한눈에 보아도 심한 폭행을 당한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의식을 잃은 듯 미동도 없었지만 입가에서 희미하게 하얀 입김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니 다행히 숨은 붙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달래는 이 엄동설안의 사람을 그냥 두고 가면 얼어 죽을 것이 뻔했기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지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멍과 상처로 엉망이 되어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피부는 창백하다 못해 푸른빛이 돌 정도여서 상태가 매우 위독해 보였습니다. 달래는 잠시 망설였지만 어머니가 늘 말씀하시던 어려운 사람을 보면 외면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떠올리며 남자를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달래는 떡 광주리를 내려놓고 남자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친 뒤 있는 힘을 다해 그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건장한 체격의 남자를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눈밭에 넘어지고 미끄러지면서도 달래는 포기하지 않고 남자를 질질 끌다시피 하여 조금씩 집 쪽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눈이 발목까지 차오르고 손발은 감각이 없을 정도로 시려왔지만 달래는 이를 악물고 남자를 부축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나아갔습니다. 남자는 가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낼 뿐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그의 무거운 몸무게는 달래의 야른 어깨를 짓눌러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를 만큼 긴 사투 끝에 드디어 멀리서 달래의 집에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하자 달래는 안도감에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잠시 거친 숨을 몰아쉬던 달래는 다시 힘을 내어 남자를 일으켜 세웠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마당에 들어서며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방 안에서 바느질을 하며 딸을 기다리던 어머니는 달래의 다급한 목소리에 놀라 문을 열고 뛰쳐나왔고 피투성이가 된 남자를 보고는 기겁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묻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당장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기에 서둘러 달래를 도와 남자를 방 안으로 옮기고 아랫목에 눕혔습니다. 남자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옷은 눈과 피에 젖어 엉망이었기에 모녀는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따뜻한 물을 데워 남자의 몸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방바닥에 온기가 전해지자 남자의 굳어있던 몸이 조금씩 풀리는 듯했으나 여전히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달래는 수건에 따뜻한 물을 적셔 남자의 얼굴에 묻은 흙과 피를 조심스럽게 닦아내면서 그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겪었을지 짐작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찢어진 옷 사이로 보이는 상처들은 날카로운 것에 베인 듯 깊었고 온몸 곳곳에 시퍼런 멍이 들어있어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한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돌아가신 아버지의 옷을 꺼내와 남자에게 갈아입혔고 달래는 부엌으로 나가 쌀을 씻어 묽은 미음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며 문풍지를 거세게 흔들어대고 있었지만 방 안에는 모녀의 따뜻한 정성과 화로의 온기로 훈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어머니는 남자의 젖은 옷을 살피다가 옷감이 예사롭지 않음을 눈치채고 달래에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다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비록 찢어지고 더러워졌지만 남자가 입고 있던 속적삼은 윤기가 흐르는 값비싼 비단이었고 허리춤에 매달려 있던 노리개 또한 정교한 세공이 돋보이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달래는 남자의 신분이 무엇이든 간에 지금은 목숨을 구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며 끓인 미음을 숟가락으로 떠서 조심스럽게 남자의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다행히 남자는 본능적으로 미음을 조금씩 받아 삼켰고 그 모습을 본 달래와 어머니는 그제야 한시름 놓으며 서로를 마주보고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눈발은 더욱 거세졌고 마을의 개들이 낯선 기운을 경계하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지만 달래의 집은 폭풍 속의 작은 섬처럼 평화로웠습니다. 달래는 남자의 머리에 앉아 물수건을 갈아주며 그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는데 멍과 상처로 얼룩져 있었지만 콧날이 오뚝하고 이마가 반듯한 것이 꽤나 준수한 용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굳은 살 하나 없이 매끄러운 손은 그가 거친 일을 해본 적 없는 귀한 집 자재일지도 모른다는 어머니의 짐작에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달래는 그가 누구인지 왜 이런 상태로 쓰러져 있었는지보다 당장 그가 깨어나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새벽 달기 울 무렵이 되자 남자는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몸을 뒤척이기 시작했고 열이 오르는지 식은땀을 흘리며 괴로워했습니다. 달래와 어머니는 번갈아가며 남자의 곁을 지키며 물을 먹이고 땀을 닦아주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가난한 살림의 약이라고는 달래가 사온 어머니의 약뿐이었지만 모녀는 그 약의 반을 덜어 남자에게 다려 먹이며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습니다. 자신들도 먹고 살기 힘든 형편이었지만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기에 모녀는 아까워하는 기색 없이 가진 것을 나누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지 문을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 때쯤 남자의 호흡이 한결 편안해졌고 끓어오르던 열도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달래는 밤새 긴장했던 탓에 피로가 몰려와 꾸벅 졸면서도 남자의 상태를 살피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아침밥을 지으며 딸의 기특한 마음씨에 감동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낯선 남자를 집에 들인 것이 혹여나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눈 속에 파묻혀 죽어가던 사람을 살려낸 것은
분명 하늘이 도운 일이라 생각하며 밥 짓는 손에 정성을 더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마을 사람들은 밤새 쌓인 눈을 치우느라 분주했고 아이들은 신이 나서 눈싸움을 하며 뛰어놀았지만 달래의 집 많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달래는 잠시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남자의 상태를 다시 확인했는데 남자가 천천히 눈을 뜨고 몽롱한 시선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달래가 놀라 정신이 드세요라고 묻자 남자는 초점 없는 눈으로 달래를 바라보다가 이내 다시 눈을 감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달래는 남자의 눈동자가 매우 깊고 맑다는 것을 느꼈고 그가 나쁜 사람은 아닐 것이라는 막연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남자가 깨어난 것을 확인한 어머니는 서둘러 쌀죽을 쑤어 방으로 들여왔고 달래는 남자를 부축해 앉혀 어깨로 숟가락으로 죽을 떠먹여 주었습니다. 남자는 기운이 없는지 숟가락을 댈 힘조차 없어 보였지만 달래가 먹여주는 죽을 아기처럼 넙죽 잘 받아먹었습니다. 한 그릇을 다 비운 남자는 다시 자리에 누워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달래는 그가 푹 쉴 수 있도록 이불을 꼼꼼히 덮어주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마당에는 밤새 내린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고 달래는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면서 오늘 떡장사는 쉬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옆집에 사는 이천대 할머니가 김치를 가져다 주러 왔다가 마당에 널린 피 묻은 옷가지를 보고 깜짝 놀라 달래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달래는 차마 거짓말을 할 수 없어 어젯밤 길에 쓰러진 사람을 구해 데려왔다고 사실대로 말했고 이천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혀를 찼습니다. 몇 주 처녀가 외간 남자를 집에 들이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러니라며 이천대는 달래를 나무랐지만 이내 안쓰러운 마음에 자신이 가져온 김치와 쌀을 조금 나눠주며 남자가 깨어나면 먹이라고 당부했습니다. 달래는 이천대의 따뜻한 배려에 감사하며 고개를 숙였고 이천대는 혀를 차면서도 못내 걱정이 되는지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달래는 어머니의 약을 다리는 냄새가 구수하게 퍼지는 부엌에 앉아 아궁이 불을 쬐며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낯선 남자를 돌보느라 떡을 팔지 못해 당장 쌀독이 비어갈 것이 걱정이었고 남자의 치료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생각에 달래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리라 다짐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남자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고 어머니는 그 곁에서 바느질감을 손질하며 남자가 입을 옷을 수선하고 계셨습니다. 저녁이 되자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마을은 온통 하얀 눈 세상으로 변해 고요함 속에 잠겨들었습니다. 달래는 남자가 깨어나면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 그가 기억은 온전할지 궁금했지만 서두르지 않고 그가 스스로 입을 열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남자가 입고 있던 옷에서 나온 신분을 알 수 있는 물건은 어머니가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고 달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중요한 물건일 것이라 짐작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달래의 오두막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평화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달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쪽방에 자리를 펴고 누웠지만 쉬이 잠이 오지 않아 뒤척였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누워있는 낯선 남자의 존재가 신경 쓰이기도 했고 앞으로 그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불안감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달래는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믿으며 눈을 감았고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를 자장가 삼아 조금씩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눈은 밤새 내리고 또 내려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덮어버리려는 듯 하얗게 쌓여만 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눈을 뜬 달래는 방문을 열고 남자의 상태를 살피러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아직 몸이 성치 않은 듯 벽에 기대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어제와 달리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고 달래를 보자마자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습니다.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인의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으나 힘이 있었고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달래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기억을 잃은 사내와 가난한 떡장수 소녀의 기묘한 동거는 그렇게 눈 내리는 겨울 아침에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잠시 잦아들고 처마 끝 고드름이 햇살에 반짝이던 어느 날 오후 달래의 집에는 낯설지만 기분 좋은 활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경을 헤매던 그 사내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이며 자리에서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되었고, 비록 기억은 잃었지만 몸을 움직이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해 답답해하면서도 자신을 거두어준 달래와 어머니에게 눈을 끼칠 수 없다며 아픈 몸을 이끌고 집안일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달래는 아직 요양해야 한다며 한사코 말렸지만 사내의 고집은 생각보다 셌고 그의 눈빛에는 묘한 단호함이 서려 있어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내는 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는 일부터 시작했는데 빗자루를 잡은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아 달래는 떡을 찌다 말고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춤을 추듯 유연하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마당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치워나갔고, 그 모습은 투박한 농사꾼의 몸집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어머니 역시 마루에 앉아 사내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고개를 갸웃거리셨는데 아무리 봐도 거친 일을 해본 사람 같지 않은데 일머리가 좋고 몸놀림이 날렵한 것이 신기할 따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내는 힘든 기색 하나 없이 마당을 말끔히 치운 뒤 장작을 패기 위해 도끼를 집어들었고, 그가 도끼를 내리칠 때마다 장작은 결대로 쩍쩍 갈라지며 경쾌한 소리를 냈습니다. 달래와 어머니는 기억을 잃은 이 사내를 부를 마땅한 호칭이 없어 고민하다가 그림자처럼 조용히 왔다가 소리 없이 일만 한다 하여 없을 무에 그림자 영자를 써서 무영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무영은 그 이름이 마음에 드는지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때부터 그는 달래의 식구이자 든든한 일꾼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무영이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다 놓은 덕분에 달래는 힘쓰는 일에서 벗어나 떡 만드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고, 어머니의 표정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달래네 집에 낯선 사내가 들어와 일을 돕는다는 소문을 듣고 수군거리기도 했지만 무영이 워낙 조용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했기에 대놓고 험담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도 잠시 마을 장터에는 달래를 괴롭히는 불길한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마을의 악덕 대부업자이자 왈패인 왕서방이었습니다. 왕서방은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기며 마을 사람들을 착취하는 악랄한 인물로 특히 힘없는 상인들을 상대로 자릿세를 뜯어내며 온갖 행패를 부리고 다녔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달래의 곱상한 외모와 성실함을 눈여겨보며 흑심을 품고 있었는데 달래가 며칠 장터에 나오지 않다가 다시 나타나자 노골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서방은 비단옷을 휘감고 거만한 표정으로 달래의 떡 좌판 앞에 서서 짐짓 걱정하는 척하며 능글맞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달래 아가씨가 며칠 안 보이더니 얼굴이 반쪽이 되었네. 어디 아프기라도 했나? 아니면 시집갈 준비라도 하느라 바빴나? 왕서방의 말에는 비아냥거림이 가득했고, 그의 뒤에 서 있는 덩치 큰 하수인들은 킬킬거리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달래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애써 태연한 척하며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간호하느라 나오지 못했다고 대답했지만 왕서방의 눈빛은 집요하게 달래를 훑어내렸습니다. 왕서방은 달래의 좌판에 놓인 떡을 하나 집어들더니 맛을 보는 척하며 바닥에 뱉어버리고는 떡이 상했다느니 맛이 변했다느니 하며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왕서방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밀린 자릿세를 내라며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했는데, 그것은 달래가 한 달을 꼬박 일해도 벌기 힘든 큰 돈이었습니다. 달래가 억울한 표정으로 꼬박꼬박 냈다고 항변했지만 왕서방은 막무가내로 장부를 조작했다고 우기며 당장 돈을 내놓지 않으면 좌판을 뒤집어 엎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왕서방의 횡포에 분노했지만 그가 무서워 아무도 나서서 달래를 도와주지 못하고 그저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왕서방은 달래가 울먹이며 사정하자 며칠 말미를 줄 테니 돈을 준비하지 못하면 집문서라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울음장을 놓고는 거드름을 피우며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달래는 팔다 남은 떡과 무거운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대문 앞에서 무영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영은 달래의 어두운 표정과 축 처진 어깨를 보고 무슨 일이 있었음을 직감했지만 꼬치꼬치 캐묻지 않고 묵묵히 달래의 떡 광주리를 받아들었습니다. 달래는 무영의 따뜻한 배려에 울컥 눈물이 솟구칠 뻔했지만 애써 참으며 방으로 들어갔고
어머니에게는 걱정을 끼쳐드리기 싫어 아무 일도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딸의 표정만 봐도 밖에서 무슨 험한 꼴을 당했는지 알 수 있었기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며 말없이 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무영은 마당 한 구석에서 묵묵히 지풀꾸와 새끼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매우 진지하고 차가워 보였습니다. 그는 낮에 달래를 뒤따라 왕서방의 하수인들이 집 주위를 기웃거리다 간 것을 알고 있었기에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영은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런 싸움의 기술을 몸이 기억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달래와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지푸라기를 단숨에 끊어버릴 정도로 강한 악력을 무의식 중에 드러내며 어둠 속에서 빛나는 눈으로 대문 밖을 응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옆집 이천대 할머니가 급하게 달래네 집 살림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그녀의 표정은 잔뜩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이천대는 달래를 부엌 구석으로 끌고 가더니 목소리를 낮춰 왕서방이 마을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있는 소문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달래야 큰일 났다. 왕서방 그 몹쓸 인간이 네가 외간 남자를 집에 끌어들이더니 이제는 빚도 안 갚고 배짱을 부린다고 헛소문을 내고 다닌다더라. 이천대의 말에 달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억울함에 가슴이 답답해져 말이 막혔습니다. 이천대는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는 무영을 힐끔 쳐다보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남자 말이다. 아무래도 옛사람이 아닌 것 같아. 눈매가 매서운 게 도망친 군관 같기도 하고 보통 내기가 아니야. 왕서방이 저 남자를 핑계로 내 집에 해코지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니. 이천대는 무영이 성실하고 착한 것은 알지만 그의 정체가 불분명한 것이 결국 달래에게 화가 될까봐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달래는 이천대의 말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왕서방의 표적이 된 이상 무영의 존재가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부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 입을 다물었는데 무영이 땔감을 안고 부엌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무영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듣지 못한 척 태연하게 아궁이 앞에 땔감을 내려놓았지만 그의 굳게 담은 입술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했습니다. 이천대는 무영의 서늘한 기온에 눌려 슬금슬금 뒷걸음을 치다 황급히 집으로 돌아갔고 부엌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달래는 무영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고개를 들지 못했는데 무영은 오히려 달래에게 따뜻한 물 한 그릇을 건네며 안심시키듯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왕서방의 괴롭힘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고 이제는 장터뿐만 아니라 달래네 집 앞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왕서방의 하수인들은 밤마다 달래네 집 담장에 돌을 던지거나 욕설을 퍼붓고 도망가는 등 비열한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공포에 질려 병세가 더욱 악화되었고 달래는 밤새 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눈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무영은 밤마다 마당을 지키며 하수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무언의 압박을 가했지만 그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무영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루에 나와 앉아 밤하늘에 뜬 달을 올려다보며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을 맞추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희미하게 남아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와 화려한 기와집 그리고 무술을 연마하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잡힐 듯 잡히지 않아 괴로웠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옆에 놓인 빗자루를 집어들고 검을 쥐듯 취해보았는데 그 동작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완벽하여 스스로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무영의 눈빛은 순식간에 매서운 맹수의 그것으로 변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민 것은 왕서방의 하수인 중 한 명이었는데 그는 무영이 깨어있는 것을 보고 흠칫 놀라며 숨으려 했습니다. 무영은 소리 없이 다가가 담장 위로 솟구쳐 오르더니 하수인의 멱살을 잡아 단숨에 제압해버렸습니다. 하수인은 무영의 엄청난 힘과 살기에 눌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었고 무영은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주인에게 전해라. 다시 한번 이 집에 얼씬거리면 그때는 내 손에 죽을 것이라고. 하수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혼비백산하여 도망쳤고 무영은 그 뒷모습을 차갑게 노려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왕서방이 달래네 집을 완전히 박살내고
땅을 차지하려 한다는 소문으로 뒤숭숭했습니다. 사람들은 왕서방이 읍내에서 와이패들을 더 불러 모으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며 달래에게 어서 피신하라고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갈 곳 없는 달래와 아픈 어머니에게 피신은 불가능한 일이었고 그들은 두려움 속에 서로를 의지하며 집을 지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영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싸움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마당 한 구석에 있던 굵은 몽둥이를 다듬으며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달래는 몽둥이를 다듬는 무영의 모습을 보며 불안한 마음에 그에게 다가가 제발 위험한 일은 하지 말아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무영님, 그냥 떠나세요. 저희 때문에 무영님까지 다치게 할 수는 없어요. 왕서방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달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무영은 몽둥이질을 멈추고 달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를 살려준 것은 달래 낭자입니다. 제 목숨이 붙어있는 한 누구도 낭자와 어머니를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바위처럼 단단했고 흔들림이 없어 달래는 더 이상 그를 말릴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왕서방은 자신의 하수인이 무영에게 당하고 돌아오자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고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겠다며 와이패들을 이끌고 달래네 집으로 향할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왕서방은 달래네 집을 헐갑에 빼앗아 창고로 쓰고 달래를 자신의 첩으로 삼겠다는 더러운 야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마을 분위기는 폭풍전처럼 무겁게 가라앉았고 사람들은 무서워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죽였습니다. 해가 질 무렵 멀리서 횃불을 든 무리들이 달래네 집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고 그들의 고함 소리가 고요한 산골 마을의 정적을 깼습니다. 어머니는 방구석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고 계셨고 달래는 마루에 나와 있는 무영의 등 뒤에 숨어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무영은 횃불 불빛을 받으며 마당 한가운데에 우뚝 서 있었는데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마치 거대한 산맥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기억을 잃었지만 몸이 기억하는 투쟁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고 그의 주먹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곧 닥쳐올 위기 앞에서 달래네 오두막은 작은 촛불처럼 위태로워 보였지만 그 안에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왕서방의 탐욕과 무영에게 숨겨진 힘이 충돌하려는 순간 마을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과연 기억을 잃은 사내는 악랄한 와이패들로부터 은인의 가족을 지켜낼 수 있을지 그리고 그의 진짜 정체는 언제쯤 밝혀질지 운명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바람은 여전히 매섭게 불어오며 다가올 파란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왕서방의 하수인이 쫓겨난 그날 밤 이후 마을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고 사람들은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처럼 숨을 죽이고 사태를 관망했습니다. 왕서방은 당장이라도 쳐들어올 듯 기세등등했으나 무영의 기세에 눌린 하수인의 보고를 듣고 잠시 주춤하며 더 많은 인원을 모으기 위해 시간을 벌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혹여나 불똥이 튈까 두려워 달래네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고 이천대 할머니만이 간간히 담장 넘어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달래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지만 무영의 듬직한 등을 보며 애써 태연한 척떡을 빚었고 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 밝은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습니다. 왕서방은 무력으로 당장 들이닥치는 대신 더 비열하고 치졸한 방법으로 달래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로 달래가 장터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서방의 사주를 받은 와이패들이 마을 입구를 지키고 서서 달래가 떡광주리를 이고 나갈 때마다 길을 막아서고 온갖 트집을 잡아 떡을 빼앗거나 통행료를 요구했습니다. 달래는 눈물을 머금고 험한 산길로 돌아가려 했지만 그곳마저도 지키고 서 있는 와이패들 때문에 결국 장터에 발도 붙이지 못하고 집으로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떡을 팔지 못하니 수입이 끊겼고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되자 달래의 한숨은 날로 깊어만 갔습니다. 무영은 떡을 팔지 못해 풀이 죽어 돌아온 달래를 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섣불리 움직여 이를 그르치지 않으려 애써 참았습니다. 그는 왕서방이 노리는 것이 단순히 돈이 아니라 달래의 집과 달래 자신이라는 것을 꿰뚫어보고 있었기에 더욱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영은 낮에는 집안일을 도우며 평범한 일꾼처럼 행동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왕서방의 무리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에 대한 전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마당에 있는 돌들을 날라 담장을 보수하고 썩은 대문 빗장을 단단한 참나무로 교체하며 다가올 싸움에 대비해 집안의 방어를 견고히 했습니다. 한편 읍내 장터에는 한양에서 내려온 낯선 무리들이 누군가를 애타게 찾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행색이 예사롭지 않아 상인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준말을 탄 그들은 조선 최고의 상단인 금용상단의 문양이 새겨진 깃발을 앞세우고 있었으며 사람의 인상차기를 자세히 묘사하며 수소문하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찾는 사람이 아마도 집을 나간 철없는 도련님이거나 큰 죄를 짓고 도망친 죄인일 것이라 추측하며 수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산골 마을에 갇혀있는 달래와 기억을 잃은 무영은 이런 바깥 세상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한 채 왕서방과의 힘겨운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무영은 달래와 어머니가 잠든 틈을 타 마당으로 나와 기억을 되찾기 위한 수련을 계속했는데 그의 몸놀림은 날이 갈수록 예리해지고 빨라졌습니다. 그는 긴 장대를 들고 허공을 가르며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우는 신용을 했는데 그 동작 하나하나에 실린 기운은 실로 대단하여 마당의 낙엽들이 후회오듯 솟구쳐 올랐습니다. 어느 날 밤 잠에서 깬 달래가 문틈으로 무영의 수련 모습을 훔쳐보게 되었는데 달빛 아래 춤추듯 껌을 추는 그의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무신처럼 경이로웠습니다. 달래는 그제야 무영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가 기억을 찾으면 훌쩍 떠나 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왕서방이 직접 왈패들을 대동하고 달래네 집 앞까지 찾아와 최후 통첩을 날렸는데 그의 손에는 위조된 차용 증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왕서방은 달래의 죽은 아버지가 생전에 자신에게 막대한 돈을 빌렸으며 이 집을 담보로 잡혔다는 거짓 문서를 들이밀며 당장 집을 비우라고 소리쳤습니다. 달래와 어머니는 그런 빚을 진 적이 없다며 펄펄 뛰었지만 왕서방은 관에 고발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고 그를 모르는 모녀는 억울함에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장작을 패던 무영이 도끼를 내려놓고 뚜벅뚜벅 걸어나와 왕서방의 손에서 문서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왕서방과 왈패들은 감히 천한 일꾼놈이 양반의 문서에 손을 대다며 길이 날뛰었지만 무영은 아랑곳하지 않고 문서를 꼼꼼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잠시 후 무영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이 문서는 조잡한 위조품이군. 관인이 찍힌 위치도 틀렸고 사용된 먹물의 종류도 관에서 쓰는 것이 아니다 라고 또렷한 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무영의 입에서 어려운 한자와 법률 용어가 술술 나오자 왕서방은 물론이고 달래와 어머니 그리고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까지 모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기억을 잃은 떡장수의 머슴인 줄만 알았던 사내가 그를 읽을 줄 알고 법도에 박다는 사실은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당황한 왕서방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말까지 더듬으며 억지를 부렸지만 무영의 논리 정연한 반박에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하고 망신만 당했습니다. 무영은 문서를 왕서방의 면전에 던지며 다시 한번 이런 가짜 문서를 들고 와서 행패를 부린다면 그때는 관의 사문서 위조죄로 고발할 것이다 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왕서방은 분을 이기지 못해 씩씩거렸지만 무영의 기세에 눌려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고 내일 해가 지기 전까지 집을 비우지 않으면 뼈도 못 추릴 줄 알아라라는 뻔한 협박만을 남긴 채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영의 활약에 통쾌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왕서방의 보복이 두려워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왕서방이 물러간 뒤 달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무영에게 어떻게 글을 읽을 줄 아냐고 물었지만 무영은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라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는 문서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흐릿했던 기억의 파편들이 맞춰지며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무영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자네는 분명 귀한 집 자제일개야. 이런 누추한 곳에 있을 뿐이 아니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영은 어머니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신분이 무엇이든 간에 자신은 두 분을 지키는 일꾼일 뿐이라고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무영은 달래에게 자신이 처음 발견되었을 때 입고 있던 옷과 소지품을 보여달라고 부탁했고 달래는 장롱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피 묻은 비단옷과 놀이개를 꺼내왔습니다. 무영은 찢어진 비단옷을 손으로 쓸어보며
익숙한 감촉을 느꼈고 화려한 자수가 놓인 놀이개를 손에 쥐는 순간 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과 함께 강렬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웅장한 기와집, 자신을 도련님이라 부르는 수많은 하인들, 그리고 자신을 습격했던 자들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놀이의 뒷면에는 최진우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는데 그것은 조선 팔도를 주름잡는 거상 최대감의 상징이었습니다. 무영은 비틀거리며 마루에 주저앉았고 식은땀을 흘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는데 그의 눈동자는 혼란과 충격으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달래가 놀라 달려와 등을 두드려 주자 무영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놀이개를 꽉 움켜쥐며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왜 쫓기고 있었는지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완전히 기억이 돌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자신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며 거대한 음모에 휘말려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자들이 여전히 자신을 쫓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마을에는 다시금 불안한 침묵이 흘렀고 왕서방이 내일 대대적인 공격을 해올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이천대는 밤늦게 몰래 뒷문으로 찾아와 주먹밥 몇 덩이를 건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야반도주를 하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무영은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도망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추운 겨울에 환자를 데리고 산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막아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천대는 무영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알고 한숨을 내쉬며 돌아갔고 달래네 집은 고립된 섬에 남겨졌습니다. 무영은 마당으로 나가 왕서방의 무리들이 들어올 만한 길목을 살피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퇴로를 확보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마당 곳곳에 물을 뿌려 얼음을 얼리고 장작더미를 무너뜨리기 좋게 쌓아두는 등 지형지물을 이용한 함정을 만들었습니다. 달래는 그런 무영의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했지만 무영을 믿고 기도하는 것만이 최선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밥상을 차리고 있었고 밥 짓는 냄새가 구수하게 퍼져나가 비장함을 더했습니다. 저녁 밥상은 소박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정성스러웠으며 세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으며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무영은 밥을 다 먹고 난 뒤 달래와 어머니에게 정중하게 절을 올리며 두 분 덕분에 목숨을 건졌고 사람의 따뜻한 정을 배웠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두 분은 제가 반드시 지킬 테니 걱정 말고 방 안에만 계십시오. 라고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달래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어머니는 무영의 손을 잡고 부디 다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그 밤 세 사람의 유대감은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끈끈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무영은 마루에 앉아 자신의 품속에 있는 놀이개를 만지작거리며 잃어버린 기억의 마지막 조각을 맞추려 애썼습니다. 최진우 입안에서 맴도는 이름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자신의 이름인 것 같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습격했던 자들의 우두머리가 낯선 얼굴이었다는 것, 어쩌면 집안 내부에 배신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그들은 다시 자객을 보낼 것이 분명했기에 무영은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했습니다. 한편 마을 입구 주막에서는 왕서방이 읍내에서 불러온 왈패들에게 술과 고기를 먹이며 내일 있을 것에 대해 떠벌리고 있었습니다. 왕서방은 내일은 그놈의 다리를 분질러 놓고 계집은 내 첩으로 삼을 테다. 너희들은 집만 부수면 된다. 라고 킬킬거리며 잔인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왈패들은 돈을 받을 생각에 신이 나서 맞장구를 쳤고 그들의 비릿한 웃음소리는 밤바람을 타고 마을까지 들려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날뛰는 하룻강아지 신세라는 것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다가오자 달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왔는데 무영이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마당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달래는 낡은 담요를 들고 나가 무영의 어깨에 덮어주었고 무영은 놀란 듯 뒤를 돌아보다가 달래를 보고는 부드럽게 웃어주었습니다. 춥지 않으십니까? 들어가시지요.
무영의 말에 달래는 고개를 저으며 그 옆에 앉았고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하얗게 빛나는 눈밭을 바라보며 잠시나마 평화로운 침묵을 공유했습니다. 달래는 무영의 옆 얼굴을 보며 그가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내일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닭이 트기 시작하자 멀리서 개들이 짖기 시작했고 까치들이 부산스럽게 날아오르며 불길한 징조를 알렸습니다. 무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풀고 옷매무새를 단정히 한 뒤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대문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더 이상 기억을 잃은 혼란스러운 사내의 것이 아니었으며 천군만마를 호령하던 장수의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달래는 어머니를 부축하여 방 안가장 안전한 곳으로 모시고 문틈으로 바깥 상황을 살피며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켰습니다. 드디어 마을 어귀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왕서방과 왈패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래네 집으로 몰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몽둥이와 쇠파이프를 들고 고함을 지르며 위협적인 기세로 다가왔지만 무영은 미동도 하지 않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왕서방 일당이 대문을 박차고 들어오자 마당에는 긴장감이 폭발할 듯 팽팽해졌고 무영과 왈패들 사이에는 차가운 살기가 흘렀습니다. 이제 물러설 곳 없는 최후의 대결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왕서방과 그의 하수인들이 들이닥치자 좁은 마당은 순식간에 난장판으로 변했고 욕설과 고함 소리가 뒤섞여 고요하던 산골 마을을 뒤흔들었습니다. 왕서방은 뒷짐을 지고 거드름을 피우며 저놈을 당장 끌어내고 집안의 물건을 싹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했고 험상궂은 왈패들은 몽둥이를 휘두르며 무영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무영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발을 옮겨 첫 번째로 달려드는 왈패의 공격을 가볍게 피한 뒤 그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중심을 잃은 왈패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자 뒤달아 오던 자들이 멈칫하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무영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마당 한쪽에 쌓아두었던 장작더미를 발로 차 무너뜨려 그들의 진로를 방해했습니다. 왈패들은 무영이 단순히 힘만 센 일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쪽수만 믿고 다시금 사방에서 포위하며 압박해 들어왔습니다. 무영은 손에 쥐고 있던 몽둥이를 마치 자신의 팔처럼 자유자재로 다루며 왈패들의 무기를 쳐내고 급소를 가격하여 제압해 나갔습니다. 그의 동작은 물 흐르듯 유연하면서도 바위처럼 묵직하여 왈패들이 휘두르는 몽둥이는 허공만 가를 뿐 무영의 옷자락조차 스치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서 문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달래는 무영의 신기에 가까운 무술 실력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두려움 속에서도 그가 다치지 않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멀리서 이 믿기 힘든 광경을 구경하며 저 사람이 보통 내기가 아니었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자신의 부하들이 맥없이 쓰러지는 것을 본 왕서방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뭐하고 있느냐? 저놈 하나 처리 못하고라며 악을 써댔습니다. 그는 비겁하게도 무영이 싸우느라 정신이 팔린 틈을 타 하수인들에게 방 안으로 들어가 여자들을 끌어내라고 눈짓을 보냈습니다. 눈치 빠른 하수인 2명이 방문 쪽으로 슬금슬금 다가갔지만 무영은 등 뒤에도 눈이 달린 것처럼 그들의 움직임을 감지했습니다. 무영은 상대하던 왈패를 밀쳐내고 순식간에 몸을 날려 방문을 가로막았고 하수인들의 멱살을 잡아 마당 구석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내 허락 없이는 누구도 이 문턱을 넘을 수 없다. 무영의 목소리는 서리빨처럼 차가웠고 그 기세에 눌린 하수인들은 감히 다시 덤벼들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약이 오를 대로 오른 왕서방은 품속에서 시퍼런 단도를 꺼내들고 비키지 않으면 내 놈 배에 구멍을 내주마라고 위협하며 무영에게 다가왔습니다. 무영은 왕서방의 칼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칼을 쓰는 순간 당신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성을 잃은 왕서방은 무영을 향해 칼을 휘둘렀고 무영은 간발의 차로 칼날을 피하며 왕서방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어 버렸습니다. 우두둑하는 소리와 함께 왕서방의 비명이 울려 퍼졌고 단도는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무영은 왕서방을 제압하여 무릎 꿇린 뒤 그의 목에 몽둥이를 겨누며 싸움을 끝내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을 어귀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더니 멈춰라. 그 무슨 행패들이냐 하는 우렁찬 호통 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대문 쪽으로 쏠렸고
곧이어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사람들과 무장한 호위무사들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조선 최고의 상단인 금용상단의 깃발을 앞세우고 있었는데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왕서방의 왈패들조차 기가 눌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행렬의 맨 앞에 서 있던 중후한 인상의 노인은 마당의 참상을 둘러보다가 무영을 발견하고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말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도련님, 살아 계셨군요. 이 늙은이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아십니까? 노인의 외침에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숨을 멈추고 무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영. 아니 최진우는 노인을 알아보고는 굳어있던 표정을 풀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행수, 걱정을 많이 끼쳐드려 미안하오. 늦지 않게 와주어 다행이여. 무영의 입에서 나온 말은 더 이상 떡장수의 머슴이 아닌 천하를 호령하는 거상의 후계자다운 위엄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박행수는 땅에 머리를 조아리며 송구하옵니다. 이제야 모시러 왔습니다라고 오열했습니다. 왕서방은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을 눈치채고 슬금슬금 도망치려 했지만 박행수의 호위 무사들이 그를 겹겹이 포위했습니다. 박행수는 눈물을 닦고 일어나 왕서방을 노려보며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이놈 감히 누구 안전이라고 칼을 들이대느냐. 이분은 조선팔도 상권을 쥐고 있는 최대감의 외동아들 진우 도련님이시다. 그 말을 들은 왕서방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사람이 굴러온 돌이 아니라 태산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에 그는 공포로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쩍 벌린 채 그 청년이 부잣집 도련님이라니 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박행수는 품에서 관아의 서찰을 꺼내 보이며 왕서방의 죄를 하나하나 열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양민을 괴롭히고 고리대금으로 폭리를 취하며 급기야 도련님을 해하려 한 죄, 능지처참을 당해도 모자할 것이다. 왕서방은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눈이 멀어 귀한 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박행수의 손짓에 호위 무사들은 왕서방과 그의 하수인들을 밧줄로 굴비 엮듯 엮어 관아로 끌고 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 마을 사람들을 괴롭혔던 악당들이 비참하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박수를 쳤습니다. 소란이 정리되자 진우 무영은 옷매무새를 다듬고 방 쪽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이제 나오셔도 됩니다.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달래와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나왔지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인 그에게 섣불리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밥을 먹고 마당을 쓸던 무영이 갑자기 너무나 먼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달래는 낯선 귀공자의 모습으로 변한 그를 보며 안도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서운함이 밀려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진우는 그런 달래의 마음을 아는지 호위 무사들을 물리치고 달래와 어머니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두 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눈밭에서 얼어 죽었을 것입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박행수와 호위 무사들도 덩달아 고개를 숙였고 달래 어머니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하며 진우를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어머니의 손을 맞잡은 진우의 손은 여전히 따뜻하고 거칠었으며 그 온기는 그가 신분이 바뀌어도 여전히 달래네 식구들의 무영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박행수는 진우에게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설명했는데 진우가 실종된 후 대감댁은 발칵 뒤집혔고 전국의 상단 조직망을 총동원해 그를 찾아다녔다고 했습니다. 진우를 습격했던 자들은 집안의 재산을 노린 먼 친척의 소행이었으며 이미 한양에서는 그들을 모두 잡아들여 옥에 가두었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기억을 되찾게 해준 놀이개를 어루만지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제 모든 위협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그는 박행수에게 지시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 충분히 보상하고 놀란 마을 사람들을 위해 잔치를 열도록 했습니다. 그날 저녁 달래네 마당은 여느 때와 달리 밝은 등불로 환하게 밝혀졌고 마을 사람들은 오래간만에 걱정 없이 모여 앉아 금용상단에서 내놓은 음식과 술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왕서방의 횡포에 시달리던 사람들은 이제야 발 뻗고 잘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했고 진우의 영웅담을 늘어놓으며 밤이 깊도록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진우는 사람들 틈에 섞여 웃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달래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비단 옷보다 달래가 기워준 낡은 무명옷이 더 편안하게 느껴졌고 지금의 이 왕자 같은 풍경이 꿈만 같았습니다. 달래는 부엌에서 전을 부치며 마당을 내다보았는데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환대받는 진우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낯설고 멀게만 느껴져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 저분은 높은 곳으로 돌아가시겠지? 우리와는 다른 세상 사람이야. 달래는 애써 마음을 정리하려 했지만 눈가에 맺히는 이슬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때 부엌문이 열리고 진우가 들어왔는데 그는 예전처럼 소매를 걷어붙이며 제가 돕겠습니다. 낭자라고 말하며 싱긋 웃었습니다. 달래는 깜짝 놀라 도련님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렸지만 진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전을 뒤집으며 능청을 떨었습니다. 도련님이란 저는 영원한 달래 낭자의 머슴 무영입니다. 제 몸값은 밥 많이 먹는 것으로 대신하지 않았습니까? 진우의 농담에 달래는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고 두 사람 사이에 어색했던 공기는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비록 신분은 하늘과 땅 차이였지만 생사를 넘나들며 쌓은 정은 그 무엇보다 깊고 단단했습니다. 부엌 밖에서는 흥겨운 노래가락이 흘러나오고 부엌 안에서는 고소한 기름 냄새와 함께 두 사람의 따뜻한 눈빛이 오고 갔습니다. 이천 할머니가 부엌을 기웃거리다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문을 닫아 주었습니다. 밤이 깊어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 둘 집으로 돌아간 뒤 진우와 달래, 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진우는 자신이 한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꺼냈고 달래와 어머니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께서 편찮으시다는 전가를 받았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가서 안심시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진우의 말에 어머니는 당연히 가셔야지요. 부모님이 얼마나 애태우셨겠습니까? 라며 그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달래는 차잔만 만지작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떨리는 손끝이 아쉬움을 대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달래를 바라보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떠나더라도 두 분은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서방 같은 자가 다시는 얼씬도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놓고 가겠습니다. 그는 박행수에게 명하여 달래네 집을 튼튼하게 보수하고 논밭을 사들여 두 모녀가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머니는 과분한 은혜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진우는 제 목숨값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라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달래는 진우의 배려가 고마웠지만 물질적인 보상보다 그가 곁에 없다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진우는 품에서 작은 꾸러미를 꺼내 달래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그가 기억을 찾기 전 틈틈이 깎아 만든 나무 비녀였습니다. 비록 투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비녀를 받아든 달래는 끝내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무영이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도련님 최진우가 아니라 눈밭에서 구해준 떡장수 달래의 동무로서 드리는 것입니다. 진우의 말에 달래는 비녀를 소중히 품에 안고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 이별을 앞둔 두 사람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서로 맞닿아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오해는 풀렸고 악당은 사라졌으며 집안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떠나야 할 사람과 남겨질 사람의 마음속에는 시원섭섭함과 애틋함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내일 아침 일찍 떠날 채비를 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고 달래는 그가 덮을 이불을 봐주겠다며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는 여전히 잔치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공기는 다시 차분하게 가라앉아 내일의 이별을 준비하는 듯했습니다. 폭풍 같았던 며칠간의 사건들은 이제 전설처럼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될 것이며 달래의 오두막은 그 중심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품게 되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진우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낡은 천장과 흙냄새 그리고 옆방에서 들려오는 달래의 숨소리가 그리워질 것 같았습니다.
화려한 기와집과 비단 이불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곳에서의 추억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따뜻하고 강렬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고난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진정한 사람의 가치는 신분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내일이 오면 그는 다시 거상의 아들로 돌아가겠지만 가슴 한 구석에는 영원히 무영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이별의 아침이 밝아오자 마을을 감싸고 있던 짙은 안개가 서서히 걷히며 눈부신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는데 밤새 내린 눈으로 온 세상이 은가루를 뿌린 듯 반짝였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한양으로 떠날 준비를 마친 금용상단의 행렬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말들은 하얀 입김을 뿜으며 발을 구르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갓을 쓴 의젓한 모습으로 마당에 서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정들었던 초가집 구석구석을 훑으며 아쉬움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곳에서 느꼈던 따뜻한 정은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달래와 어머니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진우가 떠나는 길에 드시라며 따뜻한 떡과 실을 정성껏 준비해 꾸러미를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친아들을 군대에 보내는 심정으로 눈시울을 붉히며 진우의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고 진우는 그런 어머니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머니 부디 건강하셔야 합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약은 거르지 말고 꼭 챙겨 드십시오. 다시 뵐 날까지 평안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물기 어린 쇳소리처럼 떨렸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 둘씩 달래네 집 앞으로 모여들어 진우를 배웅했는데 그들은 지난날 자신들이 달래를 외면했던 것을 부끄러워하며 진우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진우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지나간 일은 잊으십시오. 다만 앞으로 달래 낭자와 어머니를 저를 대하듯 따뜻하게 보살펴 주신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라고 당부했습니다. 마을 촌장은 진우의 너그러운 마음씨에 감동하여 앞으로 달래네 집안일은 마을 전체가 나서서 돕겠다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왕서방이라는 먹구름이 거치고 난 뒤 마을에는 비로소 진정한 화합과 평화의 기운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떠날 시간이 다가오자 박행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출발해야 함을 알렸고 진우는 마지막으로 달래 앞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발끝만 보고 있었지만 떨리는 어깨는 그녀가 울음을 참느라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진우는 주위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달래에게 다가가 낭자,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자 가장 소중한 벗입니다. 이별이 영원한 것이 아니니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라고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달래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진우를 바라보며 도련님도 부디 몸 조심하십시오. 저희는 잊으시고 훌륭한 상단주가 되셔야 합니다. 라고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진우는 말에 올라타 고삐를 잡았지만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지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말발굽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고 옷새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며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달래는 행렬이 마을 어귀를 돌아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까치발을 하고 서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얀 눈밭 위에 남겨진 수많은 발자국들만이 그들이 다녀간 흔적을 증명하고 있었고 달래의 가슴 한 구석에는 텅 빈 것 같은 허전함과 함께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이 공존했습니다. 진우가 떠나고 난 뒤 마을에는 다시 고요한 일상이 찾아왔지만 예전과는 분명히 다른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왕서방이 관하로 끌려가고 그의 재산이 몰수되면서 그동안 그에게 억울하게 빼앗겼던 땅과 돈들이 원래 주인들에게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았고 장터는 다시 활기를 띠며 물건을 사고 파는 소리로 시끌벅적해졌습니다. 달래 역시 다시 장터에 나가 떡을 팔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녀를 무시하거나 괴롭히지 않았고 오히려 도련님의 은인이라며 귀하게 대접해 주었습니다. 달래의 떡은 더욱 인기가 좋아져 장터에 나가기가 무섭게 동이 났고 사람들은 일부러 달래의 떡을 사기 위해 줄을 서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우와의 인연을 묻기도 했지만 달래는 그저 빙긋이 웃으며 묵묵히 떡을 썰어 줄 뿐 말을 아꼈습니다. 그녀에게 진우와의 추억은 남들에게 떠벌리고 싶은 무용담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고 싶은 소중한 비밀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도 진우가 보내준 좋은 약 덕분에 기력을 많이 회복하여 이제는 지팡이를 짚고 마실을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해지셨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올 무렵마을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는데 그들은 금용상단에서 보낸 목수와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술에 가득 좋은 목재와 기와를 싣고 와서 달래내 낡은 초가집을 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진우가 떠나기 전 약속했던 대로 비바람에 취약했던 낡은 집을 튼튼하고 번듯한 집으로 고쳐주기 위해 사람들을 보낸 것입니다. 달래는 너무 과한 선물이라며 사양하려 했지만 일꾼들의 우두머리는 도련님의 엄명이십니다. 이 집을 마을에서 가장 튼튼하고 따뜻한 집으로 만들지 않으면 돌아오지 말라 하셨습니다. 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나와 일손을 거들었고 뚝딱뚝딱 망치질 소리와 톱질 소리가 온 마을에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썩은 기둥이 뽑히고 튼튼한 소나무 기둥이 세워졌으며 구멍난 초가지붕 대신 윤기가 흐르는 기와가 얹어졌습니다. 부엌은 넓히고 아궁이를 새로 놓아 연기가 잘 빠지도록 만들었고 방바닥에는 두꺼운 구들장을 깔아 한겨울에도 냉기가 올라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며칠간의 공사 끝에 달래네 집은 마을에서 가장 아담하면서도 기품 있는 기와집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새로 지어진 집 마루에 앉아 달래와 어머니는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고 집 안 곳곳에서 진우의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창문에는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중으로 문풍지를 발랐고 마당 한쪽에는 떡을 찌기 편하도록 넓은 화덕과 깨끗한 우물까지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천대 할머니는 아이고 걸 같은 집이 되었네? 이제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걱정 없겠어 라며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었습니다. 달래는 기둥을 쓰다듬으며 멀리 한양에 있을 진우를 떠올렸고 그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기만을 밤마다 달님에게 빌었습니다. 계절은 흘러 여름이 되고 다시 가을이 되어 들판이 황금비두로 물들었을 때 한양에서 인편을 통해 진우의 서신이 도착했습니다. 서신에는 아버님의 병환이 완쾌되셨고 자신은 상단의 일을 배우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한순간도 달래와 어머니를 잊은 적이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가을 추수가 끝나면 마을에서 생산된 좋은 곡식들을 금용상단에서 제값을 쳐서 전량 수매하겠다는 반가운 제안도 들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진우의 은혜에 감복하여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풍년 소리가 마을 곳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달래는 진우의 서신을 읽고 또 읽어 종이가 다 다를 정도가 되었고 글을 모르는 어머니에게 내용을 외워서 들려주곤 했습니다. 서신 말미에 적힌 첫눈이 올 때 따뜻한 떡국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나는 문구는 달래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달래는 다가올 겨울을 기다리며 가장 좋은 쌀을 따로 갈무리에 두었고 진우가 오면 대접할 음식들을 마음속으로 그려보며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기다림은 지루한 것이 아니라 설렘과 희망으로 채워지는 시간임을 달래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겨울이 찾아왔고 1년 전 그날처럼 하늘에서 하얀 눈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하자 달래는 마당에 나와 눈을 맞으며 진우를 처음 만났던 날을 회상했습니다. 그때는 두려움과 막막함 뿐이었지만 지금은 따뜻한 집과 든든한 이웃 그리고 그리운 사람에 대한 기억으로 마음이 훈훈했습니다. 달래는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떡국을 끓일 준비를 했는데 왠지 모르게 오늘따라 누군가 올 것 같은 예감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깔릴 무렵마을 어귀에서 익숙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더니 대문 앞에서 멈추는 소리가 났습니다. 달래가 뛰어나가 대문을 열자 눈을 하얗게 뒤집어 쓴 진우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작년보다 훨씬 늠름하고 성숙해진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다정하고 따뜻한 무영 그대로였습니다. 약속대로 떡국을 얻어 먹으러 왔습니다. 낭자. 진우의 농담에 달래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활짝 웃으며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화답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어머니가 진우를 얼싸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셨고 진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큰절을 올리며 재회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달래는 부엌에서 정성껏 끓인 떡국을 한 상 가득 차려내왔고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세 사람의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뽀얀 국물에 쫄깃한 떡 그리고 고명으로 얹은 지단과 고기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았고 추위에 얼음 몸을 녹여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진우는 떡국을 한술 뜨며 한양의 수라상보다 이 떡국이 100번 1000번 더 맛있습니다. 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진우는 품에서 예쁜 비단신 한 켤레를 꺼내 달래에게 신겨주었습니다. 눈길에 발 시리지 말라고 가져왔습니다. 이제 꽃길만 걸으십시오. 진우의 따뜻한 마음에 달래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 볼은 발그레하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방 안은 화로의 온기와 사람의 온기로 봄날처럼 따뜻했습니다. 세 사람은 밤이 깊도록 지난 일들을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웠고 창호지 문 너머로 새어나오는 불빛은 마을의 어둠을 밝히는 작은 등대처럼 보였습니다. 진우는 이번에는 금방 떠나지 않고 며칠 묵어가겠다고 했고 마을 사람들을 위해 한양의 신기한 물건들을 잔뜩 선물로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달래네 집은 다시 한번 마을의 사랑방이 되어 사람들로 북적였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진우와 달래가 마주보고 웃을 때마다 사람들은 천생연분이 따로 없네하며 축복해 주었고 두 사람의 인연은 긴 겨울밤을 지나 더욱 단단하게 여물어 갔습니다. 가진 것 없던 떡 파는 소녀와 모든 것을 가진 부잣집 도련님의 만남은 서로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며 완벽한 하나가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세상이 잠든 고요한 시각 달래는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행복한 꿈을 꾸듯 미소 지었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진우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자장가처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고 더 이상 추위도 외로움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를 흔들었지만 견고하게 지어진 기와집은 끄덕없이 그들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밝은 해가 떠오르고 마당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폭풍 같았던 시련을 이겨내고 진정한 행복을 찾은 달래와 진우의 이야기는 훗날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오랫동안 전설처럼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착한 마음씨는 반드시 복을 받고 진심은 통한다는 소박한 진리를 일깨워주며 말이죠.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달래가 끓여준 따뜻한 떡국 한 그릇의 온기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눈 내리는 산골 마을의 작은 기와집에서 피어난 사랑과 우정의 불빛이 여러분의 밤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모든 걱정과 근심은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깊은 잠에 드시길 바랍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달래와 진우의 행복한 기운이 여러분의 머리맡에 머물 것입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아주 평화롭고 따뜻한 꿈 꾸시기를.